그 다음에 33번 FCA에서, 그 다음에 34번도 중간쯤에 보시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그 다음에 CIF나 CFR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 적재한 때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룹 단락으로 37번입니다. 여섯 번째는 매매 계약의 규칙 및 이것과 다른 계약들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즈 C 규칙과 F 규칙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운불품 인도에 관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의는 의문을 야기한다. 인커텀즈는 과연 운송계약에서 또는 뭐 전통적으로 보험이나 수출계약을 둘러싼 계약들 어떤 역할을 하는가. 즉 인커텀즈랑 또는 계약 또는 인커텀즈랑 기타 계약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38번 밑줄 짧은 대답은 인커텀즈 규칙은 그러한 다른 계약들의 일부를 이루지 않는다. 39번의 첫 번째 줄, 그러나 인커텀즈 규칙은 다른 계약들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커텀즈를 우리가 처음에 아까 유의점에서도 얘기할 때 인커텀즈가 그 자체가 매매 계약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커텀즈를 채택하면 그 자체로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보다시피 인커텀즈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매도인의 인도물을 중심으로 어떤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말은 결국은 뭐 그 자체가 운송계약이나 또는 그 자체가 뭐 수출계약이나 뭐 결제계약이랑 전혀 그 자체가 그런 계약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번에서 하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계약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IF 계약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야 CIF 계약 선택하면 누가 운송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체가 운송 계약은 아니지만 CIF 계약을 체결하면 해상 운송이라고 하는 운송 형태를 이용해야 되고, 운송 계약은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인커텀즈 2020이 그 자체로는 뭐 계약이나 기타 종속계약 그 자체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전혀 상관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서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인커텀즈와 기타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여섯 번째 그룹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는 아니나 그런 계약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룹은요 42번 단락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가지 인커텀즈 2020의 규칙이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해상 내수로 모든 운송 방식. 그래서 42번 그 내용 맞죠? 그 다음에 43번은 해상에 관련된 4가지 규칙, 44번은 모든 운송에 가능한 7가지 규칙, 그 다음에 45번은 44번에 연결된 설명이고요. 46번 동그라미, 그래서 인커텀즈 규칙의 배열 순서는 인커텀즈 2020에서도 대체로 유지되었고, 규칙의 배열 순서, 그러니까 EXW, FCA, 뭐 CPT, CIP 이런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순서는 유지되었고, 이렇게 인커텀즈 규칙을 두 개의 묶음으로 분류한 것은 당해 매매계약에 사용된 운송수단에 맞는 올바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47번 인커텀즈 규칙을 사용할 때 가장 자주 발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당해 계약의 종류에 맞지 않는 규칙이 선택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FOB 선택을 하면서 FOB 에어포트, FOB 웨어하우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그룹 52번 단락입니다. 그래서 인커텀지 2020의 규칙 내 조항의 순서가 보다시피 달라졌다. 그래서 A1부터 A10, B1부터 B10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54번 그래서 일반 의무를 규정하고 인도와 위험을 보다 높은 위치에 배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게 발견할 수 있을 거다,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번째 그룹은요 58번부터입니다. 별표 치시고 사실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죠. 인커텀지 2010과 2020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문 중심으로 써봐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최소한 준비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8번 의미가 있습니다. 인커텀지 2020 규칙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매매계약에서 올바른 인커텀지 규칙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웬만하면 수용을 해가지고 실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인커텀지 역할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명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문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매매계약과 부수계약 간의 관계나 연결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그 자체가 계약은 아니고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을 해주고 기존의 사용 지침을 대체하여 설명문을 조금 더 방향 내용을 개선하여 제시를 하였고 조항의 순서를 바꿔서 중요한 의무를 전진 배치시켰다.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번, 60번, 61번 내용은 뭐냐면요. VGM이라고 해서 검증 총 중량. 근데 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인커텀지 2010 이후에 이게 국제 여기 나와 있는 법이 국제 회사 인명 안전 협약이라고 하는 이 솔라스라고 하는 국제 협약에서 2010 이후에 제정된 국제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서 VGM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이제 채택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시면 이렇게 그 길에 보시면 대형 트럭들이 이게 컨테이너를 싣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20피트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해가지고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총 중량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차에 그러니까 이 총 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그거를 제한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도 과적 차량이라 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쪽에서 근데 그 국제적으로 솔라스라고 하는 이 협약에서 이러한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 운송인으로 하여금 너가 싣고 있는 물건의 중량이 얼마인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도입을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득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실을 때 요거를 예전에는 그냥 컨테이너 가지고 오면 막 안에 실기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었어.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내가 실은 물건의 중량이 얼마인지, 또는 컨테이너 공컨테이너가 얼마고 내가 내 물건을 공장에서 중량 측정했더니 컨테이너 무게 플러스 내 물건 중량이 얼마인지, 아니면 이거를 실어 놓고 이 컨테이너의 총 중량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 작업이 그냥 마음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비용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작업을 누가 할 것이냐. 너희 나라에서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 필요 없는데? 서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런 비용을 얼마만큼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2010 이후에 이러한 협약이 제정이 되었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도인과 매수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무로 다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9번에 VGM 총 중량 검증제가 그것이다. 그래서 60번 그래서 그런 거는 중량을 어떤 측정해 가지고 운송인에게 기록해야 될 의무가 있다.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 안 된 거는 뭐 선박에 실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60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러한 일이 2010년 후에 발생함에 따라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인커텀지 2020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누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분명한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약간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정서랑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61번. 그래서 초안 그룹은 VGM에 관한 의무와 비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인커텀지 2020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렇대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안 했대요. 그쵸? 그러니까 인커텀지 2020에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했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구체적이어가지고 안 했대요. 근데 그걸 왜 써놨을까요? 이 소개문에. 이거 왜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해서 물어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넣었으면 그냥 안 넣었다라고 해서 그냥 아예 말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를 텐데 어차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랍지는 않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뺐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62번 별표 치시고요. 그래서 인커텀지 2020에서는 2010 대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보시면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과 인커텀지 FCA 규칙. 자, 그래서 A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에다가 밑줄이나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 FCA 규칙으로 매매가 되고 해상 운송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FCA를 쓰는데 순수한 해상 운송만 선택했어. 그럴 때 어떡할 거니?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을 원할 수가 있다. 또는 또는에다 밑줄을 칩니다.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그들의 은행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FCA에서 순수하게 해상 운송만 이용하기로 할 거야. 그쵸? 근데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운송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그냥 컨테이너 인도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매수인도 이 컨테이너가 본선에 실렸는지 난 여기까지가 더 궁금해. 또는 여기까지가 더 필요해.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매도인 입장에서 만약에 신용장을 했으면 나는 돈 받으려면 무조건 여기다가 실었다라고 증거가 필요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런 본선 적재에 대한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반영을 하였다. 64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부터 G항까지는요 좀 자세하게 읽어 나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원할 수 있다. 64번. 그러나 FCA 규칙에서는 인도는 물품의 본선 적재 전에 완료된다. 맞죠? 그쵸? 그게 FCA니까 매수인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완료된다. 매도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선적 선화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운송인은 자신의 운송계약상 물품이 실제로 선적된 이후에야 비로소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송인 입장에서도 물건 받았다라고 해서 이 받은 순간 바로 얘한테 그럼 온보드 BL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입장에서도 물건 받아서 DR 수령하고 DR 주고 BL을 실제로 싣고 나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류가 나중에 얘한테 갈 수 있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옵션을 주는 겁니다. 65번.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제 인커텀즈 2020 FCA A6B6에서는 밑줄 추가적인 옵션을 규정한다. 그죠? 추가적인 옵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즉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야 물건 본선에 싣고 나서 서류 매도인한테 반드시 발행해 줘야 돼 라고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5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아래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별표 치고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6번. 매도인이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FOB 조건 대신에 FCA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여전히 진실인가?
질문에 대답은 그렇다, 이다. 맞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화물을 할 때는 FOF 쓰지 말고 FCA를 써. 그리고 본선적재가 필요하면 너희들이 별도로 합의를 해가지고 본선적재 선화증권을 발급하게 해줘 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FCA 쓰면서 별도로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별도로 특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FCA를 함으로써 온보드가 어렵지 않게 단순 합의만 통해 가지고도 온보드 BL이 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현실적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7번 단락입니다. B. 비용 어디에 규정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그 인커텀즈 2010을 설명할 때 2010 기준으로 A6, B6가 비용 관련된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6, B6의 기본적인 비용 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A2, B2에 나와 있는 어떤 통관 관련해서, 그 다음에 A3에 나와 있는 보험료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A5, B5 등과 관련해서 위험의 조기 이전과 관련된 비용, 그 다음에 A10, B10에 관련된 협조 비용도 모두 다 A6, B6 관련된 비용에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67번에 예를 들면 한 중간쯤 보시면, 이러한 비용은 전통적으로 개별 인커텀즈 규칙의 여러 부분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었다. 그쵸? 그래서 뭐 A6 뿐만 아니라 뭐 서류 A8 등등에 쭉 규정하고 있었다. 그 다음 68번. 그러나 이제 인커텀즈 2020 규칙에서는 A6, B6에 상당하는 조항, 즉 A9, B9에서 당해 인커텀즈 규칙상의 분담 비용을 모두 열거한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한번 보시겠지만 인커텀즈 2020 규칙의 A9, B9은요 기존에 봤던 것보다 더 쭉 길어요. 열거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69번 첫 번째 줄 밑줄. 그래서 그렇게 한 목적은 사용자들에게 비용에 관하여 일람표를 제공하는 목적 제공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C, CIP와 CIF와 CIP 간의 부보 수준의 차별화. 이거 설명 쭉 드렸죠?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D, FD 규칙에서 자신의 운송수단. 71번에 마지막에 보시면 인커텀즈 2010에서는 제3자 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이 되었었다. 72번. 그러나 인커텀즈 2020 초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제3자 운송인의 개입이 없이 운송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예컨대 D 규칙의 경우에 아웃소싱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가져가는 것, FCA에서도 매수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가 된 바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수용을 하였다. 자, 그래서 그 D 규칙 보실 때는 이러한 그 D 규칙하고 F 규칙 할 때 이렇게 자신의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실제 규칙에는 운송을 마련하였다라는 표현을 그냥 가급적 그대로, 그래서 영문으로 하면 arrange the carriage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도 그대로 좀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규칙 74번 DAT에서 DP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74번 내용 쭉 해서 터미널 얘기가 나와 있고, 75번 그래서 두 가지를 바꿨다. 등장 순서가 바뀌었고 명칭을 DP로 바뀌었다. 다만 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F 76번. 되돌아보면 인커텀즈 2010에서는 보안 관련해 가지고 여러 A2, B2 내지 A10, B10에 걸쳐 다소 얌전하게 들어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강력하게 뺐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A4 그 다음에 A7의 운송, 통관의 보안 관련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였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 77번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그래서 가이던스 노트를 설명문으로 하면서 가운데 보시면 설명문의 목적은 당해 거래에 적합한 규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도록 돕는 것.
2020이 적용되는 분쟁이나 계획에 관한 결정 내리거나 해석에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 그룹이 이제 78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인권덤지 변형 시 유의할 점 해서 별표 치시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변경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변경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렇게 하는데 위험이 있음을 인식해야 되고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한다 라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